제가 다니는 회사가 망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깊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고 의심하시더라고요. 쟤는 관종 아니야? 저거 주작 아니야? 저런 걸 왜 자랑이라고 올리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던데, 술자리 안주거리 만든다 생각하고 한번 영상에서 깊게 회포를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우선 처음부터 대표의 경영 마인드에는 오류가 있었어요. 대표는 기업 밸류와 포텐셜을 증명하는 지표가 오로지 높은 매출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 매출만 높아도 투자 유치와 은행 대출 실행이 굉장히 유리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던 것이었죠.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쉽게 말하자면 VC와 은행에게 눈속임만 잘한다면 큰 돈을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거였어요. 그만큼 세상에는 눈먼 돈들이 많이 있었고 시스템이 허술하기도 했죠. 다르게 보자면 그만큼 스타트업의 IR 자료는 사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R 자료만 보면 거의 모든 스타트업이 예비 유니콘 같아 보이거든요.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결국 우리는 재무적으로 다른 숫자들은 작게 보이더라도 오로지 총 매출은 높은 숫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경영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인테리어 사업부를 창설하게 되었고, 인테리어 공사업의 특성상 프로젝트마다의 객단가가 굉장히 높아서 대외적으로는 회사의 매출이 굉장히 높아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훌륭한 팀원들 덕분에 수월하게 일이 수주되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팀원들이 일을 너무 잘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인테리어 사업 초창기엔 수주된 프로젝트가 적기 때문에 적자가 예상되는 프로젝트도 유보금을 이용하여 메꾸면 다음 프로젝트를 바로 진행해도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회사의 유보금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전 프로젝트의 매입 대금을 메꾸기 위해서는 빠르게 다음 프로젝트의 매출금을 레버리지 삼아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마진이 별로 남지 않는 사업 구조였기 때문에 밀린 프로젝트들의 매입 대금은 끊임없이 커져만 갔어요. 이제는 단순히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프로젝트 따위로는 밀린 매입 대금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금액이 불어났어요. 밀린 매입 대금을 감당하려면 더욱 큰 금액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 낡은 빌딩 혹은 공간을 리모델링해주고 그 공간의 공시를 책임임차하는 서비스를 런칭하게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건물주들의 최종 목표인 빌딩 매각과 보다 높은 시세 차익금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영업을 했어요. 먼저 내 외부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가치를 높아 보이게 만든다. 빌딩이 매각되기 전까지 건물 내부 공시를 우리가 해소해주겠다. 공시를 해소해주지 못하는 동안의 임대료는 우리가 납부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에게 인테리어 비용만 주면 된다 라고 건물주를 설득하러 다녔어요. 우리는 이것을 오피스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마침내 2개의 프로젝트를 계약시켰어요. 기존 사무실 인테리어 프로젝트들과는 달리 예상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을 정도의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하지만 이전에 밀린 공사 대금으로 오랫동안 거래해오던 거래처들이 파업을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를 빨리 시작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거래처가 파업을 하니 도저히 말로는 설득되지 않았죠. 그들이 기존 단가보다 더 높은 견적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들을 돈으로 설득시켜야만 했어요. 거래처들의 갑작스러운 파업 선언에 높은 공사 견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공사 마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성공적으로 공사는 마쳤지만 약속했던 책임 임차가 쉽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공실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를 우리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는 큰 부채로 쌓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법인 통장에는 약속을 지킬 만큼의 현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표는 팀원들 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지인, 팀원, 담보대출, 사채 등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빌렸어요. 이 과정에서 저도 총 4,4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고요. 동시에 약속했던 공실들의 임대료가 몇 개월간 체납되었어요. 분노를 참지 못한 건물주는 법인 압류, 개인 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빨간 딱지가 붙고 물건들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당연히 공사를 진행했던 업체들에게 공사 대금도 안 줬고요. 회사에는 매일 공사업체 인부들이 와서 농성을 피우고 채권 추심 전화가 빗발치는 상황 속에서 대표가 일주일간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알고 보니 대표는 마카오 원정 도박에 간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심지어 대표는 병역 기피 문제로 해외 출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위조 공문을 병무청에 제출하며 출국에 성공했던 것이었죠. 모든 팀원들과 경영진들은 큰 실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대표도 이 사실을 듣고 급하게 한국에 돌아왔죠. 대표가 마카오에서 귀국하자마자 전사회의를 열었고 회사의 재무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사과와 함께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사가 많이 힘듭니다. 떠나실 분들은 떠나주시고 남으실 분들은 남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주세요. 저는 끝까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이렇게 수십 명이 집단 퇴사를 하게 되고 회사는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회사 생활을 하며 영감을 받아 스레드에 글을 쓰기 시작했고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추억이라고 생각되어서 유튜브까지 시작하게 된 것 같네요. 보시다시피 우리의 대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만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모두가 안 될 거라 생각했던 것들을 다 해냈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내면서 부채를 100억 가까이 만들었어요. 오징어 게임 2에서 빚 100억 있는 아저씨가 얘기하더라고요. 빚 100억 아무나 못 만든다고. 근데 그 말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작정하고 빚을 100억 만들려고 해도 저는 5억 정도 만들면 아마 경찰에 붙잡혀 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대표뿐만 아니라 저희 조직 전체 다 굉장히 훌륭한 조직이었고 누군가 경영적 디렉션을 잘 해줬다면 분명히 크게 될 조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도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고, 이런 새로운 도약에 힘을 실어줄 투자자가 어디 없을까요? 아직 제가 빌려준 돈도 다 못 받았는데 제발 누군가 투자를 해서 저희 회사를 살려서 제가 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천사가 어디 없을까 싶네요. 뭐 어쨌든 대표님의 전성기의 일부를 약 6분짜리 영상에 정리해 보았어요. 제 3자인 인터넷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되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다음에 좀 더 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복장을 보시면